네, 정론 1심입니다. 내란으로 안 되니까 외환죄까지. 그런데 이런 이재명과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냐. 네, 지금 민주당의 진상조사단,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단장이 정동영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이번 12상 쿠데타는 내란과 외환유치죄 양방향이다.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으면 나라가 절단났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내란 특검법을 외환죄까지 집어넣어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의 말을 종합하면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내란죄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 외환죄까지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외환 유치 혐의를 부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2차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당겨야 한다. 또 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특검법 수사 대상을 내란 혐의 중심으로만 살폈지만 전쟁을 유발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외환 혐의가 더 심각하다는 게 지도부의 공통된 판단이고 이재명 대표도 같은 맥락으로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전쟁을 유도하기로 했다는 것이 외환 혐의인데요.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영세는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 신동욱 대변인도 위헌적 반국익적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외환 유치가 인정이 되려면 외환은 외국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러면 북한이 외국으로 규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반국가 단체지 외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리상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답답한 인간들이. 자, 권영세. 그럼 외환죄 부분을 빼면 그럼 내란 특검에 동의해 준다는 뜻이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이거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거기 판사검사들이 있어요. 출신들이 있어요. 외환죄가 법리상 말도 안 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는 식으로 제3자 특검 안으로 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자 권영세가 이 미끼를 덥석 물고 외환죄만은 안 돼 이러면 그러면 외환죄 빼줄게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꼼짝없이 내란 특검죄 여야 합의로 가는 거죠. 여야 협상을 한답시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이 아니라 계엄 특검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협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협상에 들어가면. 지금 종북주사파와 우리 자유파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중간이 있어요? 여기에 절충이 있어요? 여기에 타협이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사태를 보고 있으니 이제 정말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카톡 등을 통해서 내란 또는 계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유튜버들이 다수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했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국민들이 카톡에서 그런 주장을 퍼날르는 것만으로도 내란 선전에 해당되므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내란 선전 선동으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어서 지금 이것들이 왜 고발은 했는데 조사를 안 하냐 그러고 있습니다만, 제 사건을 수임한 정준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전선동이란 것은 내란이 있었다 치고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인데, 종북주사파 주장대로 계엄이 내란이라 치더라도 대법원 판례로 계엄 해제가 곧 내란의 종결인데, 그 후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했다, 정당했다 그 주장하는 게 어떻게 선동과 선전에 해당될 수 있냐.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법조문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고발했으니까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겠지만 이건 범죄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저 종북주사파 법률가들한테 물어봐도 함부로 말 못할 정도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걸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적용을 해요? 네, 조선일보도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쏟아내던 민주당이 국민의 입은 틀어막겠다는 것이냐. 조선일보도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이런 사설을 보면. 나경원은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고발하라. 장동혁은 카톡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론조사 업체 고발하겠다고 했던 것과 똑같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까지 국민들 입틀막 하고 가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카톡을 검열당하는 나라가 되고 여론조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이재명을 비판만 하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냐?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이 완전히 점령군 행세를 하고 이재명이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까불어대니까 민주당은 떨어지고 대통령은 올라가고 덩달아서 국민의힘도 올라가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겁니다. 리얼미터도 갤럽도 다 그렇게 조사가 나오고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벗어서 민주당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 전문가는 홍영식 소장은 민주당의 전략이 이분법적이고 단선적이라서 한계가 많다. 그러니까 딱 선악으로 가르고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가르고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재명이한테 올인하듯이 단선적으로 돌진하니까 그거 갖고 국민들 설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민주당이 조건반사처럼 하는 강성 발언들이 계속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체포영장 카톡 검열 논란 속에 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51.8%가 나왔습니다. 한겨레리서치 조사입니다. 탄핵 반대가 45.6인데 그중에 30대가 51.8이 탄핵 반대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44.6 나왔습니다. 한겨레리서치에서.
한길리서치측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계속되는 무리수, 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고, 이 중에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니 카톡 검열을 하니 하면서 민주당은 더 떨어지고 대통령은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네.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 이 역풍은 대통령을 복귀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더 세고 강하게 불 겁니다. 비상계엄 발동 직후부터 정복 주사파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던 온갖 군 관련 괴담, 계엄 관련 괴담들이 지그들이 강행한 내란 국조특위에서 하나하나 괴담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괴담과 가짜뉴스들이 유포됐고, 이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괴담도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전국 계엄 선포의 일환으로 강원도 양구와 고성의 일부 군청을 장악했다, 이런 괴담이 있었나 봐요. 김명수 합참의장은 답변에서 계엄의 일환이 아니라 경계태세 강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또 계엄 당시 탄약이 위법하게 불출됐다는 논란 또는 괴담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계태세 단계 발령에 따라 모든 부대가 탄약고에서 탄약을 일부 꺼내 차량에 적재했을 뿐 개인에게 분배하거나 부대 밖으로 반출되지 않았다. 계엄 당시 국회 앞에 장갑차가 배치됐다. 이런 괴담은 특전사 1 공수여단장이 계엄관 경호 차량으로 타고 온 장갑차와 외양이 비슷한 차량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됐습니다. 특전사가 CCTV 약 17만 대가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 CCTV 센터망에 500여 회를 접속해서 계엄 작전에 활용했다, 이런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은 작년 1월부터 특전사가 재난 발생과 국지 도발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 내 CCTV 현황을 점검을 해왔는데, 특정 지역에 접속할 때마다 그 지역에 연결된 CCTV들에 일제히 접속된 것처럼 집계되는 시스템 때문에 접속 횟수가 수백 회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런 설명으로 괴담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8일, 12월 8일 드론 작전사령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평양에 드론을 보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괴담이 유포됐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화재 전후에 창고에 접근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소방 관계자들이 확인 결과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해서 괴담이 또 사라졌습니다. 정보사가 인민군 군복 괴담도 있었죠. 인민군 군복 206벌을 주문했다, 정치인을 사살하고 이걸 북한 소행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이런 괴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사의 인민군복 구입은 정상적인 사업 절차에서 진행됐다. 7월에 공지됐고 사업자가 선정됐고 12월에 납품받은 것이다. 이런 훈련복, 인민군복을 입고 관련 요원들이 훈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이다. 더 이상은 군사기밀에 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HID 요원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괴담, 요원들은 계엄 해제 직후인 4일 오전에 전원 부대로 복귀했다. 이 정북주사파들이 국회 국조특위를 통해서 계엄이 내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쓰기 위해서 이 판을 벌였는데, 거기서 이 군 관계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 괴담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걸 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줘야 되는가. 외환죄를 군 작전에 쓰는 것은 군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눈물 찔찔 잔 장군들도 있지만 똥별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군을 모욕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정복 주사파들이 무차별적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던 괴담들이 하나씩 지금 소멸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당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출석 직전에 관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더 좀 적극적으로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관저 직원들하고 변호인들한테 고생한다고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정치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사법적 법리적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정치적 어떤 전략적 구상 속에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떠나기 직전에 토리를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방에 들렀다가 나와서 이제 관저 차를 타고 이제 공수처로 갔는데 토리를 좀 보고 가야겠다. 네. 토리는 배신은 안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넥타이 매지 않고 이렇게 서서 급하게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 대통령 관저에서 일하는 직원이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진 출석 직전에 급하게 넥타이도 매지 않고 서서 찍은 대국민 영상 지금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고 자진 출석해서 공수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날 쓰기 시작한 만연필로 직접 쓴 자필 손편지 한 9,000자 분량의 손편지가 그 직후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될 경우에 대비해서 참모진에게 미리 체포되고 나면 이것을 SNS에 게시해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친필 편지요. 제가 2번을 정독을 해봤는데 이 시대의 뭐 최고의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뭐 한 10여 년간은 글만 써서 먹고 살았는데요. 글쟁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명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그 대통령의 손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 조사에서 10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감금됐습니다. 조사받는 10시간 40분 동안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가 밝혔는데요.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맨 처음은 인정신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름이 뭡니까? 주민번호가 뭡니까? 주소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도 그 공수처의 불법에 응하는 것이 되므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받은 본인이 열람을 하고 날인을 해야 그 조사가 조사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윤석열 대통령 열람도 하지 않았고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10시간 40분에 걸친 조서는 어떠한 증거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냥 휴기 조각이에요.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다시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조사를 하기로 됐다고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이 무효다, 불법이다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무조건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조사가 중지됩니다. 이러면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서 책부적부심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헌재는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예정해 놓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체포돼서 헌재 출석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러니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가 변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 피청구인이 변론에 참석할 의지가 분명하고 또 변호인단이 참석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변론을 중지 또는 연기해달라고 했는데도 이걸 강행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헌재가 결론 정해놓고 빨리빨리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감히 헌재도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오늘 변론을 진행한다면 이제 공수처와 동시에 헌재야말로 우리 자유파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항의해야 될 주요한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대통령을 잃었다고 하는 데 대한 이 충격과 이 서름과 슬픔으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한남동 현장에서도 그랬고 공수처 앞 현장에서도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 계획됐고 다 준비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울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다 계획했고 준비된 대로 투쟁하고 있으니 우리도 대통령과 손잡고 투쟁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당하게 저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500원 유료 문자 샵 3333-3010에 오신 여러분들의 사연은 다들 지금 상황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셨어요.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33님,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제2의 건국전쟁 중입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손을 맞잡고 종북 좌파들과의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당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고 대한민국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함께 싸워 반드시 이깁시다. 9955님, 박사님, 대한민국 역사를 되짚어보면 어떤 이유였던 간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우리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눈물이 납니다. 박사님, 이번만큼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0628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무서워져서 질문드립니다. 정말로 이 상황 뒤집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유파가 저 극악무도하고 모렴치한 종북 좌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에 희망 고문하듯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좌파 쪽의 전략가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이 SNS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고 저하고 정세인식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좌파의 최고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글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좌파 전략가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고 죽 써서 개 주고 말았다. 이건 좌파의 전략가가 쓴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체의 경칭도 없고 호칭도 없고 그야말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리석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고 죽 써서 개 주고 말았다. 윤석열 체포작전이 시작됐다. 우려했던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도 윤석열이 총기 사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경호원들이 그냥 불러선 것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게 좌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소음을 통한 관심 유도, 노이즈 마케팅이죠. 윤석열은 노이즈 마케팅을 전략으로 설정한 것 같다. 강자와 약자, 약자와 강자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통제를 받는 강력한 공수처와 경찰의 탄압을 받는 약자로 비춰지고 있다. 윤석열을 불법 무도한 자로 만들어야 우리가 이기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오히려 불법 무도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다.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공수처와 경찰이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형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당연히 이전에 기재했으면 이번에도 기재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뭔가 어떤 힘이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다. 통상적이라면 경호처가 이런 경우 사격을 해도 무방하다. 둘째는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에게 강요하여 영내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55 경비단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공수처는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하여 대통령 관저지역에 진입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런 절차는 무의미하다. 아마도 윤석열은 성남 군중에게 이미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이나 폭동이 아니다. 윤석열을 처벌하려면 법적 절차에 어떤 하자도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이 매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자, 윤석열이 공수처로 갔고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200여 쪽 질문을 했다.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공수처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것.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가? 또 구속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바로 기소할 수 있을 건가? 기소한다고 치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리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4월이 지나면 문재인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기가 물러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경우 최상무기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서 또 한참 시간을 버리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4월이 지나면 윤석열 탄핵 인용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시 윤석열이 돌아온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의 복귀는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거리에서의 싸움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극우화되어 버릴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자의 허락도 없이 대통령 관저로 침입한 것,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의 경내 출입 허가를 위조한 것도 심각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증거를 확보한 것은 증거 효력이 상실된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불법으로 체포했고 불법으로 신문했다는 빌미를 주었으니 윤석열 변호인은 당연히 공수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것이고 경찰은 대통령실 무단 침입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란죄 재판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이다. 증거, 체포, 신문의 법적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로 하세호를 보낼 것이다. 결국 판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약자와 강자가 바뀌고 악인과 선인의 위치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이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조기 선거에 몰두돼서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이 의결되면 다 먹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재명의 실력 부족이라고 이미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이는 윤석열 체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체포가 됐지만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윤석열이 무도한 범죄자에서 이재명의 권력 야욕에 희생되는 약자로 됐을 뿐이다. 윤석열 체포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오판한 것 같다. 헌재는 결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겠는가? 처음 신속하게 심리를 할 것 같았던 헌재가 최근 들어서 충분한 방어권 운운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은 탄핵 의결 과정에서 심각한 실책을 저질렀고 지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 처음부터 윤석열의 되치기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나 이재명이는 그런 이야기를 새겨 들을 정도의 위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상황은 물 건너갔다. 내란죄 단죄는 지리하게 끌고 갈 것이고 탄핵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죽 써서 개 줬다. 예, 좌파 전략가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자의 이 글을 보면 지금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재명 세력이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는지, 조급해하고 있는지, 겁을 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축될 것도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국면이 바뀌었고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해동표 특별 성명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손편지로 자유민주꽃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경찰 간의 유혈 폭동을 방지하고 유혈 충돌을 방지하고 경호처와 공수처의 무력 충돌을 방지를 위해서 자진 출석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카톡겜, 부정선거 언급 처벌, 경호처 체포 포함 30번의 탄핵 시도, 경찰, 공수처, 법원인 민주당과 야파의 체포권도 없이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강행한 과정은 모든 국민과 해외 동포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 과정에서 종북, 종중, 좌파 카르텔, 부패 성관이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3대 검은 카르텔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권 탈취 세력들은 겉으론 쾌재를 부릴지 모르나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으로 출두하고 대국민 담화문과 담담히 써내려간 부천자 분량의 친필 호소문에 드러난 심각한 부정선거 폭로에 이들의 목적은 완전히 좌절되고 패배하였다.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따랐으나 체포를 시도한 자들은 불법의 불법을 자행했다. 2000년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가
음모론이 아닌 사실로서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출두로 진정한 민심과 여론을 얻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갑 채워 국내적으로 망신을 주려던 종북 주사파들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진짜 내란 세력, 진짜 반란 세력, 진짜 쿠데타 세력이 누구인지를 국민과 전 세계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났고 희망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20일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 2020년 한국 총선과 중국을 통한 대한민국과 미국 대선 불법 투표 용지 반입에 따른 국제적 부정선거 규명, 선관위 수원연수원에서 사라진 90명에 대한 수사 발표, 이재명의 대북제재 위반 및 문재인의 여적죄 조사. 이 두 번째 얘기한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사라진 90명의 수사 발표와 관련해서는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미국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가 중국인이었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를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2의 6.25 내란이며 중국, 북한, 글로벌 기독권 세력 등이 외부에서 침투해온 외란적 전쟁이다. 대통령 지지율 46.6%로 깨어난 주권 국민들이 자유민주 국가들과 함께 곧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대반격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두만강까지 확실히 정복하여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대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유주권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이들 새 카르텔을 타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진국형 보수와 진보가 다시 태어나 공정한 원내정책 경쟁을 통하여 새 자유공화국 건설을 이루어내자. 이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영김 미 연방 하원의원이고 공화당 출신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과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한다. 한국의 이 탄핵 주도 세력, 그러니까 이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북 주사파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을 계속 이끌어 간다면 중국, 북한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고 하면서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 6.25 전쟁의 폐허를 목격하며 자랐다. 북한에서 탈북한 친척들도 있다. 개도국이었던 한국이 공여국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봤고 하원 외교위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FTA 등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시키려고 힘썼다.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직접 목격했다.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영김 하원 의원은 63세입니다. 예. 영김 하원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적대했다고 해서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분명 잘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불법적 해양 영유권 확대에 대해서 내내 비판적이었고 지역 평화에 북한 비핵화가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나도 같은 입장이다. 우리는 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이게 조선일보 단독인데 아마 기자가 좀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영김 의원한테.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건 아닌가요? 하자 영김의 발언이 나옵니다. 계엄령이 헌법에 비춰봤을 때 정당했는지는 법학자들이 논의할 문제다. 법률가들이 논의할 문제다.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믿으며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리라 확신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계엄령 발동 직후에 나왔던 매우 부정적인 반응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니 계엄령 그거 헌법에 비춰봐서 정당했는지 여부는 법률적 쟁점이고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 아니냐. 왜 그걸 잘못했다고 예단하고 질문하냐. 이런
취지의 강력한 반발이죠. 그러면서 탄핵 주도 세력이 이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간다면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이 한국에서 더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차기 미 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직 한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중이다. 그런데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면 북한과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협력과 일본까지 포함하는 3자 협력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뜻이 이 영김 하원 의원의 발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이 이 탄핵 정국에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론일침 이재명과 민주당을 떨게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저것들 완전히 지금 쫄았어요. 아까 제가 집단 광기와 집단 패닉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여론 조작 말고, 여론 회사 숫자 조작하는 거 말고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지그들이 먼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수사 고발하겠다고 나서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가장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지그들 여론조사 꽃이 오히려 완전히 망가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함부로 여론조사 회사에 대해서도 시비를 못 걸어요. 이런 상태에서 페네마이크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이 42, 민주가 39. 국민의힘이 42, 민주가 39. 갤럽에서도 국민의힘이 39, 민주가 36. 전부 역전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역전시켜서 이기고 있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삼척돈자도 아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어제 아침에 이 여론조사를 알렸죠.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고성국TV가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전국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2 띄워주세요. 이 52의 지지 중에 아주 강한 지지, 매우 지지한다가 40이나 됩니다.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강한 지지, 콘크리트 지지라고 불리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가장 많았던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42%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게 됐어요. 여기에 소극적 지지 10%를 합쳐서 대통령 지지율 52가 나온 겁니다. 탄핵 찬성 반대 49대 49. 49대 49. 참고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어땠냐? 대통령 지지율 4%. 탄핵 찬성 80%였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52, 탄핵 찬반 49대 49. 무슨 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합니까? 저희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중에
안심번호 발부받아서 열흘 동안 준비해서 조사한 영남권 조사는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영남권,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5개 지역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63, 탄핵 반대 58. 네.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가 기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 정기 여론조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수많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여론조사를 발표할 건데, 저희가 어제 발표한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석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중의 몽둥이 된 경찰. 네, 어제 서울 서부지법 집회 참여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대한 강력한 항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걸리면 죽는다에서 리우 여해 교수, 정준길 변호사, 그리고 권유 대표 세 분과 함께 하면서 이 권유 대표가 계속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지금 현장 생방송을 하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있었던 세 번의 이 경찰의 불법 행동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경찰로 추정되는 자가 집회에 참여한 한 여성을 아예 집어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차가 그 수많은 집회 참여자들이 있는 곳을 그냥 후진으로 거의 밀어붙이듯이 대형 참사가 날 뻔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유파 유튜버의 그 카메라를 촬영하기 위해서 삼각대 세우는 카메라를 지나가던 경찰이 발로 툭 차서 쓰러뜨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것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 경찰관, 정복 입은 경찰관이 오히려 몸으로 항의하는 시민을 밀어붙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한 고위 간부는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은 긴급하게 기동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현장 근무 시 인권, 언행, 행동에 유의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하고 유튜버, 언론사 등 부대원 개별 대응 금지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유튜브 카메라를 발로 차고 또 항의하는 시민한테 몸으로 밀어붙인 이 이자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 중에도 항의는 하지만 물리력을 쓰진 않았어요.
저 종북주사파가 아예 작심하고 우리 자유파의 집회를 수도 없이 방해해 왔는데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응했듯이 경찰의 불법적 행동이나 과잉 진압 행동이 있을 경우에도 항의는 하되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주류입니다. 그런 성숙한 정치의식과 행동 양식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